저는 엘사 레인하르트입니다. 베를린 샤리테 대학병원 심장내과 전문의죠.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1년 전 한국으로 의료 파견을 가게 된 제 경험에 관한 것입니다. 처음에 한국으로 파견 소식받았을 때는 실망감이 컸지만 지금은 한국으로 다시 파견을 가고 싶을 뿐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생각이 바뀌게 되었는지, 그리고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 저희 부모님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개개인의 사연을 영상으로 만드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베를린 샤리테 대학병원 심장내과 의사실. 독일 최고의 의료기관으로 꼽히는 이곳에서 심장내과 전문의로 일하던 저는 창가에 앉아 메일을 확인하다가 화면에 뜬 글자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국제의료 데이터 교류 프로그램 대한민국 서울대학병원 1년 파견 확정. 한숨이 절로 나왔죠. 북한과 맞닿아 있는 나라로 보내진다니. 제가 가고 싶었던 나라는 분명 이런 곳이 아니었어요. 엘사, 이번 파견은 내 경력에 큰 도움이 될 거야. 병원장님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도움이요? 매일 전쟁 위험이 도사리는 곳에서 무슨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창밖으로 베를린의 평화로운 거리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에 돌아가자 부모님의 표정도 심상치 않았어요. 아버지는 책장 위 낡은 앨범을 꺼내셨습니다. 동서독 시절 사진들이 빛바랜 채로 놓여 있었죠. 엘사야, 또 분단 국가라니.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전 저 사진처럼 총소리가 들리면 바로 연락해라. 순식간에 상황이 바뀔 수 있어.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한국이라니 엘사. 왜 하필? 그렇게 저는 걱정하시는 부모님을 헤어져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긴장으로 어깨가 굳었어요. 하지만 긴장은 곧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웅장하면서도 깔끔한 공항 인테리어, 완벽한 동선, 문화체험 공간, 첨단 디지털 안내 시스템까지.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빠른 입국 절차가 인상적이었죠. 이곳이 세계 최고의 공항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를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대에서 공항 직원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국 방문 목적이 무엇인가요? 의료 교류 프로그램으로 왔습니다.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신속하게 입국 절차를 도와줬어요. 짐을 찾아 세관을 통과하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20분. 베를린 공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효율성이었습니다. 택시를 타자 운전기사가 백미러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 순간 제 얼굴에 미소가 살짝 번졌어요. 이상하게도 예상과 달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는 전쟁의 위협이 아닌 질서와 평화가 느껴졌죠. 분단국가라는 단어가 제 머릿속에서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택시는 서울의 주요 명소들을 지나며 서울대학병원으로 향했어요. 운전기사는 영어로 중간중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저기 보이는 건 경복궁입니다. 조선시대 왕궁이죠. 한국의 역사와 현대 발전상을 간략하게 소개해주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처음 느꼈던 불안감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서울대학병원. 약간의 긴장감을 안고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의사 가운을 입고 병원에 들어서자 깔끔하고 질서정연한 환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국제교류 프로그램 담당자 김수연 박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레인하르트 박사님, 서울대학병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기 전에 병원 투어를 간단히 해드릴게요. 김 박사를 따라 이동하며 최첨단 의료 장비들과 체계적인 시스템을 둘러보았어요. 특히 심장 수술실의 첨단 장비는 샤리테 대학병원의 것보다 한 단계 위로 보였습니다. 게다가 몇몇 장비는 가장 최신 모델이었습니다. 점심시간 병원 식당에서 한식 도시락을 받았어요. 여러 작은 반찬들과 함께 나온 비빔밥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살펴보다가 옆자리에 앉은 젊은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먹나요? 이렇게 비벼서 드세요. 그는 친절하게 시범을 보여주었어요. 처음 한국에 오셨나요? 대화가 오갈수록 그의 영어 실력과 의학 지식에 감탄했습니다. 샤리테에서 연수한 적이 있다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했던 것보다 서울과 베를린의 거리가 그리 멀지 않은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서울에서의 첫날 저녁, 임시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열쇠를 받고 현관문을 열자 아담하지만 깔끔한 공간이 눈에 들어왔어요.
신발을 벗으라는 안내문을 보고 구두를 신발장에 넣었죠. 맨발로 거실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바닥에서 은은한 온기가 발바닥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나갔어요. 놀라움에 바닥에 무릎을 꿇고 손바닥을 대보았습니다. 따뜻했죠. 이게 바로 한국의 온돌인가. 베를린의 겨울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아버지가 기관지염으로 고생하시던 날들, 차가운 복도를 지나 약을 가지러 가던 기억, 얼어붙은 창문에 서리꽃이 피던 순간들. 우리 집은 항상 추웠습니다. 바닥은 더더욱 차가웠죠. 저는 바닥에 조심스레 누워보았어요. 등 뒤로 전해지는 온기가 마치 누군가의 포옹처럼 느껴졌습니다. 강박적으로 깔고 다니던 슬리퍼가 여기선 필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깊어가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온기를 품은 이 도시가 앞으로 1년간의 파견 생활 동안 제게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이상하게도 고향에 대한 그리움보다 이곳에서 느껴지는 안정감이 더 커졌어요. 누군가의 세심한 배려가 설계된 이 공간은 낯선 외국인인 저에게도 안식을 주었습니다. 병원 첫날, 저는 중증 심장질환 환자 케이스를 다루는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서울대학병원 심장혈관외과의 수술 계획을 듣던 중 저는 미간을 찌푸렸어요. 김민수 교수가 제안한 심근절제 방식은 베를린에서는 위험해서 사용하지 않는 수술법이었죠. 회의실 모니터에 표시된 영상을 가리키며 자신감 있게 의견을 냈습니다. 이 방식을 사용하면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까요? 최근 유럽 데이터에 따르면 회복률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저는 다른 수술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제 발언 후 회의실은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한국 의사들의 표정이 굳어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심장내과 선임 의사인 정태원 교수가 안경을 고쳤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죠. 레인하르트 박사님,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하지만 논문보다 중요한 건 지금 여기 있는 환자입니다. 분위기는 싸늘해졌어요.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서둘러 자리를 떴죠. 머릿속으로는 역시 뒤떨어진 한국 의료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저녁 늦게까지 문헌 검토를 하다가 우연히 수술실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진행 중인 수술이 보였어요. 호기심에 잠시 들여다봤죠. 놀랍게도 정태원 교수의 손놀림 속에서 제가 제안했던 수술 방법의 일부가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환자 차트를 확인하러 갔을 때 제 시선을 사로잡은 메모가 있었어요. 정태원 교수의 필체로 남겨진 간결한 영어 문장. 라인하르트 박사의 통찰력 덕분입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울컥했습니다. 베를린에서는 선배 의사의 자존심과 체면이 종종 환자의 이익보다 우선시되곤 했어요. 하지만 정 교수는 달랐죠. 그는 제 의견을 공개적으로 거부한 듯 했지만 실제로는 신중히 검토하고 통합했던 겁니다. 서울에 온 지 6개월 정도 지난 어느 날 베를린에서 아버지의 건강이 악화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비대성 심근병증 진단을 받은 아버지는 심장이 점점 더 약해지고 있었어요. 샤리테 대학병원의 여러 심장 전문의들도 수술이 너무 위험하다며 거부했다고 했습니다. 여러 날을 고민한 끝에 용기를 내어 정태원 교수에게 상담을 요청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마찰이 있었지만 지난 몇 개월 동안 함께 일하며 그분의 실력과 인품을 존경하게 되었거든요. 제 아버지에게도 이 수술이 가능할까요? 비대성 심근병증을 앓고 계시는데 베를린 샤리테 대학병원에서는 심장이 너무 약해 위험하다는 이유로 수술을 거부당했습니다. 정태원 교수님은 환자 데이터를 보내주세요. 함께 검토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셨죠.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의학은 싸움이 아니라 설득이며 그 중심에는 항상 환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요. 정태원 교수와 심장내과 의료진들은 자존심보다 환자의 회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마찰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며 저는 그들의 겸손함과 전문성이 공존하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죠. 유럽 최고의 의료기관으로 알려진 샤리테 대학병원에서도 포기한 케이스를 서울대학병원에서 검토해준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아버지의 데이터를 보낸 후 놀라운 소식을 받았습니다. 정태원 교수와 김민수 교수의 협진으로 구성된 심장이식팀은 아버지의 수술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어요. 처음에 저와 의견 충돌이 있었던 교수가 이제는 제 아버지를 위해 협력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10개월이 되던 때 수술을 위한 준비를 모두 마치고
부모님이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날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공항 도착장에서 어머니를 먼저 발견했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시던 어머니의 눈에 제가 들어오자 안도의 미소가 번졌죠. 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아 창백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엘사. 그렇지만 저를 부르시는 아버지의 목소리는 밝았어요. 공항 입국 절차는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의료 목적 방문임을 밝히자 직원들이 우선적으로 처리해 주었죠. 휠체어를 타고 있는 아버지를 위해 별도의 통로를 안내해 주었고 수속은 불과 15분 만에 완료되었어요. 공항 밖에서 기다리던 운전기사는 아버지의 휠체어를 조심스럽게 차에 싣는 것을 도왔습니다. 환영합니다. 편안한 여행 되셨나요? 공손한 인사에 어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임시 아파트에 도착해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휠체어에서 일어나 거실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고 온돌 바닥에 손을 얹으셨죠. 아, 따뜻하구나.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감탄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신발을 벗고 조심스럽게 바닥에 앉으셨어요. 제가 준비해둔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신 후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죠. 한국은 생각보다 안전하고 따뜻하구나. 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저는 창가에 서서 부모님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하나 바닥에 온기 하나에도 깃든 배려가 그들의 불안을 녹여내고 있었죠. 처음 서울에 왔을 때 제가 느꼈던 것과 같은 안도감이 부모님의 표정에도 서서히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내일 있을 병원 검진에 대해 물으셨어요. 우리는 늦은 밤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느새 부모님의 얼굴에서 긴장이 풀리고 있었죠. 서울이라는 도시는 그들에게도 집 같은 느낌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첫 검진 후 의사들은 일주일간의 추가 검사를 권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긴장을 풀기 위해 아파트 주변을 산책하기로 했어요. 밤 9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편의점 불빛이 따뜻하게 거리를 밝히고 있었죠. 점원은 늦은 시간에도 친절하게 손님을 맞이했어요. 골목길 모퉁이를 돌자 자전거 몇 대가 보였습니다. 놀랍게도 모두 무자물쇠였어요. 길가의 벤치 위에는 누군가 잠시 놓고 간 듯한 지갑과 휴대폰이 그대로 놓여 있었죠. 여기는 정말 안전하구나, 어머니가 놀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베를린이었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부모님과 함께 길을 계속 걷다 보니 골목 깊숙한 곳에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가게가 보였습니다. 24시간 할매 국밥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죠. 문을 열고 들어가자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할머니는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웨쿠컴? 할머니는 서툰 영어로 물으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녁 시간에도 문을 열고 손님을 기다리는 국밥집이라니. 베를린이라면 절대 볼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메뉴판을 살펴보다 순대국밥이란 글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할머니께 가리키며 세 그릇을 주문했습니다. 잠시 후 앞에 놓인 붉은 국물에 검은 동그란 음식이 담긴 그릇을 보고 잠시 망설였어요. 베를린의 소시지처럼 생겼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조심스레 한 조각을 드셨고 이어서 저도 맛보았어요. 놀라운 맛이 입안에 퍼졌죠. 쫄깃한 식감과 깊은 맛이 베를린의 어떤 소시지보다 풍부했습니다. 이게 뭔가요? 정말 맛있어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순대예요. 우리 전통 음식이죠. 좋아하시네요. 어머니도 조심스럽게 맛을 보시더니 감탄하셨어요. 독일 소시지보다 훨씬 깊은 맛이네. 한국에서는 항상 이렇게 밤에도 식당이 열려 있나요? 아버지가 물으셨죠. 네, 한국에서 사람들은 언제든 배고프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특히 밤에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같은 식당이 꼭 필요하죠. 할머니의 답변이 소박하면서도 깊이 있게 느껴졌습니다. 아파트로 돌아가는 길, 작은 골목길에서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두 소녀가 웃으며 걸어가고 있었어요. 늦은 시간임에도 그들의 표정에는 불안함이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보며 즐겁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집에 돌아와 부모님께서는 오늘 본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아버지는 창가에 서서 야경을 바라보며 중얼거리셨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한 위험한 나라가 아니었어.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무자물쇠로 자전거를 세워두다니 베를린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야. 그날 밤 저는 이상하게도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어요. 베를린에서는 항상 현관문 2번 확인하고 창문 잠금 장치를 체크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서울에서는 그런 강박적인 행동이 필요 없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부모님의 얼굴에서도 처음 도착했을 때의 긴장감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밤에도 믿을 수 있는 도시. 이것이 진정한 안전이구나 싶었죠. 법과 규칙이 아닌 사람들 사이의 신뢰와 배려가 만들어낸 안전이었습니다. 수술날이 다가왔습니다. 아침 일찍 병원에 도착한 우리 가족은 놀라운 효율성을 경험했어요. 아버지는 접수 후 단 1시간 만에 모든 최종 검사와 판독을 마쳤습니다. 정태원 교수와 김민수 교수는 진료실에서 우리를 맞이하며 정중히 설명을 이어갔죠. 수술 가능합니다. 비대성 심근병증 치료를 위한 심근절 제술로 진행하겠습니다. 정태원 교수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아버지의 상태를 3D 모델로 보여주며 수술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는 정태원 교수의 모습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심장의 어느 부분을 어떻게 절제할 것인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죠. 베를린에서는 받아보지 못한 세심한 설명이었어요. 의문점이 있을 때마다 끝까지 경청하고 답해주는 모습에 신뢰가 쌓여갔죠. 수술 전날 아버지의 컨디션을 확인하기 위해 병원에서 지하철을 타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임산부가 타자 임산부를 위해 비워져 있는 자리에 자연스럽게 앉았어요. 옆자리에 노인을 위해 학생으로 보이는 소녀가 자리를 비우는 모습도 보였죠. 강제나 불편함 없이 이루어지는 배려의 순간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런 광경을 유심히 지켜보셨어요.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구나. 다음 날 수술 전 준비 과정에서 아버지는 계속 시력 문제를 호소했어요. 아버지의 오래된 안경은 비행 중에 다리가 부러져 테이프로 겨우 붙여둔 상태였습니다. 수술 전 마지막 날 병원 근처 안경점에 가보기로 했어요. 안경사는 아버지의 상황을 듣고 특별히 빠른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내일 큰 수술이신데 편안하게 준비하셔야죠. 1시간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1시간이요? 베를린에서는 최소 일주일은 걸리는데요. 안경사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기는 빠른 게 당연한 일이죠. 커피 한잔 하고 오세요. 정확히 1시간 후 아버지는 완벽하게 맞춘 새 안경을 받았습니다. 베를린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속도였어요. 아버지는 새 안경을 쓰고 미소 지으셨죠. 세상이 다시 보이네. 이제 수술 설명도 제대로 볼 수 있겠어. 그 말에 우리 모두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셨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죠. 서울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다음 날 있을 수술이 잘 될 거라는 희망이 생겼어요. 이곳에서 우리가 경험한 것은 단순한 의료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빠른 절차와 정중한 설명이 결합된 인간적인 배려, 그리고 공공장소에서도 살아 숨쉬는 양보와 존중의 문화. 이 모든 것이 합쳐져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아버지의 회복은 예상보다 빨랐어요. 수술 후 3주가 지났고 제1년 파견 기간도 마침 끝나가고 있었죠. 우리는 함께 베를린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짐을 싸면서 저는 가방 안에 서울에서의 시간을 담았어요. 한국 의료진과 친구들이 선물해준 떡과 김, 아버지의 새 안경, 그리고 정태원 교수가 꼼꼼히 작성해준 진료 기록지.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처음 왔을 때는 낯설고 불안하게 느껴졌던 거리가 이제는 친숙하게 다가왔습니다. 1년 동안 지나다녔던 길들, 즐겨 찾던 식당들, 주변의 한글 간판들이 모두 정겹게 느껴졌죠. 서울은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엘사야, 다음엔 우리 이곳에서 살아볼까?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동서독 분단 시절의 아픔을 겪었던 부모님이 또 다른 분단 국가에서 살고 싶다니. 어머니의 눈에는 더 이상 불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대와 설렘이 담겨 있었죠.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베를린에 없는 것이 여기 있더구나. 사람들이 따뜻해. 아버지의 말씀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이륙하는 비행기 안에서 노트를 꺼냈어요. 마지막 일기를 쓰기 위해서였습니다. 펜을 들고 잠시 생각에 잠겼죠. 서울에서의 3개월을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결국 짧은 문장 하나를 적었습니다. 이 도시는 내 심장을 다시 뛰게 했어.
비행기가 구름 위로 솟아오르며 서울의 풍경이 점점 작아졌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멀어지는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안에 서울의 일부가 자리 잡은 것 같았죠.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지만 제 마음 한켠에는 이미 두 번째 고향이 생겼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3개월 전 긴장으로 굳었던 어깨가 이제는 편안하게 이완되었습니다. 분단 국가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따뜻한 추억과 깊은 신뢰가 자리 잡았죠. 독일로 돌아가면 모든 동료들에게 말할 겁니다. 한국은 단순한 분단 국가가 아니라 사람과 마음이 연결되는 곳이라고요. 냉전의 그림자가 아닌 따뜻한 온기로 가득한 나라임을. 그리고 서울대학병원의 의료 수준은 정말 세계 최고라고요.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